준비된 통일인문학 교실은 영화, 다큐멘터리, 도서 등 잘 알려진 콘텐츠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남북의 역사, 이념,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해 봅니다. 우리가 접할 영상과 텍스트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해설과 비판적 사고를 함께 더해보는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화 속 장면이 실제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왜곡된 시선은 없는지, 작품이 우리 사회 인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평화학 창시자인 요한 갈퉁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평화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아예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전 세계 평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화의 반대말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왜 전쟁이 일어날까? 왜 평화가 아직 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뭐 군사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떤 강대국이 약소국을 뭐 침탈하는 그 이유는 뭐 군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갈퉁 박사는 경제적, 군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 평화에 있어서는 문화적 요인도 중요하고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평화학을 얘기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그러면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흔히 어떤 분들께서는 군사적 요인을 주로 많이 댑니다. 뭐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북한의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군사적 야욕,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남북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성연합 회원분들께서 주변에 물어보면은 통일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 외로 찬성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반대하냐 했을 때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군사적 요인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일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선진국으로서의 부를 많이 뺏길 것 같다. 즉 세금을 많이 거둘 것 같고 국가가 그 세금을 거둔 것을 어디에다 투입을 하느냐? 북한에 투입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손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남북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은 그거 외에 더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문화적 요인도 있겠죠. 지금 남한과 북한이 같은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진짜 한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혈통이나 이런 뭐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체제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 요인도 있겠죠. 우리 남한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항상 뭐 4년마다, 5년마다 최고의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뽑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정치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요인도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 이질감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은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이 꼭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적 요인, 군사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저해하는 요인이 많겠습니까? 이 사진을 아마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은 한반도를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불빛이 많은 곳이 있고 거의 검정색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동해안과 서해안은 당연히 불빛이 별로 없으니까 검었죠.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진만 보더라도 어때요? 야, 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처럼 남한도 하나의 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 있는 그 불빛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 야, 이게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남한, 불빛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그 남한의 모습과 북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개의 나라를 통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지난 것입니다. 2003년 대구 이 영상 한번 함께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보시겠습니다.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미녀 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 영상 영대 못했나 보십시오. 왜? 평양 김정일 장군님 영상 영대 못했나 좀 보십시오. 이렇게 쏘고 동남에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 영상에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연기가 멋있는 놈이 어디 있나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본 영상은 2003년도의 그 영상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뭐 이런 표현을 뭐 제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방송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북한 미녀 응원단이 남한에 방문했을 때의 영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흔히 말하면 것은 북한의 1호 사진이 있습니다. 1호 사진. 그 1호 사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의미해요. 근데 그 사진이 플래카드에 있었는데 이 플래카드가 그날 비가 오니까 이 플래카드에 그 이제 비에 젖는 거죠. 근데 그 젖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이 뭐 사진에 젖는다고 해서 어떤 남한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진은 사진이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의 체제는 그걸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1호 사진이 젖어 있거나 누가 조금 안 좋게 만들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의 해프닝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북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한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통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통일된다고 해도 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극복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됐을 때, 즉, 이 통일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리적으로 한반도가 이제 하나가 됐다.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그 지도상에 분단되어 있던 것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로 통합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로 통합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025년도에 우리 여성이나 회원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통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각각의 개인이 느끼는 개인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점이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산가족인 분들 또 납북자가 있거나 탈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 통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북한 이탈 주민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도 우리가 자유를 확산할 수 있고 남북 통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꼭 경제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 그것을 나도 가질 수 있고 너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통일 문제를 바라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통일을 우리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2025년 살아가면서 통일을 강조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나 통일 싫어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물론 통일도 계속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의 반대말인 분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단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어떠한 가정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서로 막 다툼이 있어가지고 거의 이혼으로까지 갈 수 있는, 뭐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막 이혼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든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부부간의 싸움, 가정의 어떤 그러한 분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부분들이 잘못했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고 원인을 해소해야, 그래야 다시 합치더라도 잘 합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통일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분단되어 가지고 떨어져 있었는데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반만 년 동안 단군 할아버지 아래로 계속 한민족으로 살았는데 왜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강조하는 데 비해서 너무 분단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단의 과정 속에 소멸된 인간성을 돌아보고 그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회적 치유를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발짝 더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건강한 통일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고려로 돌아갈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려와 조선은 하나의 왕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땅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상당히 어려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인권을 많이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고려와 조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분단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리유니피케이션,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통일이 아니라 뉴 유니피케이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가,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한반도의 통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분단되지 않았을 때의 잘못되었던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극복하고 정말 좋은 나라로 통일된 국가로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도 분단에 조명을 해야 됩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불온 서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책이었습니다. 이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 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 분단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미국 학자가 6.25 전쟁 동안에 있었던, 그 버려져 있었던 그런 북한의 자료, 또 남한의 자료들을 미국에 가져간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 그때 한반도의 수많은 문화재와 수많은 중요한 문건,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것을
수송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그러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나서 이 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이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북한의 뭐 조선공산당,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생산한 문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이 한반도에 이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 있었어도 군사 독재 시절에서는 북한은 무조건 잘못되어 있고 남한은 무조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군사 독재 시대에 있어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자료 중에 남한에서 만든 자료 중에서 좀 남한의 국민들의 해가 되는 그런 정책도 있었고 북한에서 만든 자료 중에 이거는 뭔가 좀 북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서는 북한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악이 되어야 되고 남한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좀 경계하는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서점에서 보면서 그 당시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60년대부터 뭐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한학이라고 하는 학문, 북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한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남한에서는 북한을 안 좋은 것으로만 그리고 좀 약간 편파적인 내용으로만 바라봤는 그러한 것만이 통용됐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북한이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 안 되는 시기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좀 더 북한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련이 먼저 한반도로 진입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먼저 진입했을까요? 이 한반도는 소련군이 먼저 진입을 했어요. 근데 뭐 100m 달리기에 몇 초 빨랐냐? 아니면 몇 시간 빨랐냐? 그게 아니라 거의 한 달 일찍 소련군이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일본, 독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국과 소련은 같은 동맹국이었습니다. 연합국이었습니다. 같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지금 이 아시아 쪽에 일본 제국주의가 점령한 지역을 함께 미국과 소련이 공격을 해가지고 일본 그 군들을 다 격파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반도에 있는 그 일본 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국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하와이 그리고 오키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태평양 쪽에서 일본군을 이제 압도하고 있었고 소련군은 중국이나 그 만주에 있는 일본군들을 압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소련군이 훨씬 더 빨리 한반도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입했던 게 1945년 8월 9일이었는데요. 그때 진입할 때 미국이 가장 한반도와 가까웠던 부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키나와에 한 7번인가 8번 갔다 왔거든요. 많이 갔다 왔죠. 근데 오키나와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가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군사 무기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배로 와야 되거든요. 배로.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한 달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지금 한반도 이북에서 들어와가지고 계속 남하하는 거예요. 압록강, 뭐 두만강 건너서 뭐 이제 평양을 건너서 남포를 건너서 거의 개성까지 온 거예요. 38선까지 온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도 내려오고 대전, 대구, 부산까지 내려올 수 있고 다 한반도를 소련군이 그냥 점령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미국이 어디까지 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2차 세계대전의 전쟁 통해서는 지금 압도할 수 있으면 압도하는 거거든요. 서로 같은 연합국이니까. 근데 그때 미국이 1945년 8월 14일 날 광복하기 하루 전날에 소련군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전보. 지금처럼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보낼 수 없어요. 이 전보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냐면은 소련 너희들 38선까지만 내려와라. 3구선을 뚫고 38선까지는 내려와도 좋은데 38선을 넘어서 뭐 대전이 있는 37선, 부산이 있는 36선 그건 안 된다. 38선까지만 내려와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 학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소련은 내려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같은 하나의 동맹국이었고 미군이 그 당시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필리핀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중요한 유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적도 기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잠비크, 콩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일 것 같다지만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가 아시아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대부분 몰라요. 코리아라는 나라가. 뭐 재팬이나 차이나는 아는데 코리아라는 나라는 대부분 몰랐어요. 그러니까 코리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유럽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그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뭐 일본까지 오면 안 된다 이런 건 있겠죠. 근데 한반도에 38선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국의 그 당시 몇몇의 정치 지도자가 느낌이 뭔가 안 좋았나 봐요. 38선까지만 내려와라. 근데 그거는 소련이 지켜도 되고 사실 안 지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미국은 왜냐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으니까 오키나와 쪽에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소련이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38선까지만 내려오라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신기한 관점입니다. 왜? 그냥 내려와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문학적 상상력인데요. 그때 미국이 코리아를 잘 몰랐으니까 38선에서 스탑 하라고 만약에 말 안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소련이 그 스탑이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계속 내려갈 거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무안에 계신 분도 계시고 태안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진도에도 계신 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는 다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왜 미국이 스탑하라고 했는데 정말 스탑을 했을까? 그 역사적 실마리가 여기에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946년 9월 달에 미 군정에서 미국의 정부,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군사 정부입니다. 남한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군사 정부가 서울 사람들한테 했던 그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누가 보면은 이거 뭐 소련에서 평양에서 한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만한 그러한 데이터죠. 즉 뭐냐면 미국의 군정이 서울 사람들에게 자, 자본주의가 좋습니까?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서울이면 그 미국 정부가 이것을 조사한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경제적 체제인 자본주의가 압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사회주의가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사회주의. 물론 공산주의는 적었어요. 서울이니까. 1946년 9월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다수는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좀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자, 자본주의는 어떤 체제입니까? 지금 우리 남한에서 하고 있는 체제예요. 미국, 일본, 지금 전 세계가 대부분 다 자본주의죠. 자유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소유와 분배가 시장경제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인해서 이틀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거든요. 최고의 1인자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최고의 1인자에서 내려와야 되고 서로 다시 또 경쟁해야 되고 투표를 통해서 또 선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느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연결되어 있는 자본주의죠. 근데 자본주의보다 조금 더 공산주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중간에 있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본주의보다는 좀 더 분배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좀 더 세금을 더 많이 걸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물론 정치적으로는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복지에 돈을 세금으로 많이 걷어요. 그래서 지금의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복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유럽 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있는 거죠. 가장 극단적으로 있는 게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이 소유와 분배를 국가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지금의 북한, 그리고 또 약간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그런 부분들 요소가 있죠. 개인 소유는 인정해요. 북한에도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만 국가가 언제든지 몰수를 할 수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뭐 도시 개발이 되게 빠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빠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 개발하려면은 이 주민들을 나가게 하고 이 집을 다 부시고 새로운 신도시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당연히 그렇고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국가가 결정하면 다 그냥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공산주의, 모든 힘은 공산당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래서 이 독재로 가는 그런 주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설문에 있어서의 이 사회주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사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서울 사람들이 말했던 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아주 가까운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본주의는 13%, 공산주의와 아주 가까운 사회주의가 80%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회주의가 유럽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회주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선신문 기자회가 실시한 앞으로 임시정부, 지금 현재는 그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북에는 소련이 있고 이남에는 남한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37년도만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분간은 소련군이 와 있고 미군이 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통일 당연히 우리 한민족이 원하는 국가로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정치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고려나 조선이나 일제시대 안에서의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서울 사람들한테 국호를 뭘로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24%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70%는 어디를 얘기했느냐? 지금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아니라 평양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국호를 뭘로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7명이 뭐라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북한식 공산주의를 원한 거예요. 그럼 정권 형태는 어떤 거냐? 정권 형태. 종래 제도, 옛날의 제도.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제도를 얘기한 그것이고, 그것이 일제시대에서도 약간의 자본주의 제도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 종래 제도는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14%예요. 꽤 많은 사람들, 71%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정권 형태가 인민위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인민위원회가 어떤 체제냐면 북한의 체제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의 이 남한 사람들, 서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서울 사람들도 인민위원회가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토지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땅이거든요, 땅.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주의는 땅을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를 주고 팔 수도 있고 전세냐 월세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거를 막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극단적인 공산주의의 토지 개혁이 뭐냐?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쉽게 말하면 그냥 다 빼앗는 거예요. 다 빼앗고 그냥 마음대로 분배를 해주는 게 바로 무상 몰수, 무상 분배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거의 북한만이 했던 방법이에요. 예전에 그 동유럽 국가의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은 유상 몰수, 무상 분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에게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는 줬어요. 무상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대가를 지불했었는데 오로지 북한만 급진적인 공산 그 주의 개혁을 한 게 바로 북한식 토지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남한의 서울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토지 개혁의 모델이 자본주의인 유상몰수 유상분배도 아니고 그리고 동유럽식의 유상몰수 무상분배의 그런 공산주의 시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북에서 하고 있는 가장 급진적인 방법인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호 정권 형태 토지 개혁이라고를 놓고 봤을 때 야, 소련은 이거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공산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토피아, 완전히 환상에 빠졌던 거예요. 환상에 빠질만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제시대의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이 한민족은 땅이 없었어요.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한 5%밖에 안 됐어요. 95% 사람들은 땅을 갖고 있는 그 양반, 귀족의 고개를 숙이고 땅을 빌려서 거기서 경작을 한 다음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것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아주 조금만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았던 그 시대를 몇천 년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그 지주가 갖고 있는 땅을 다 뺏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준다고 하고 그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 가문은, 우리 조상들은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이제 공산주의 제도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땅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에 다들 환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만이 아니라 서울과 남한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70% 이상은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주의로 빨리 남한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남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 당시에 남한의 그런 데이터, 남한의 자료를 미국의 이제 군인들이 다 본국으로 가져가서 꺼내놓고 난 다음에 봤던 그 데이터에 다 밀봉되어 있던 내용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듣고 봤을 때 물론 저는 지금 북한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의 사람들, 남한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 환상에 따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역사적, 인문학적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